손자들이라니. 우리에게 손자들이 있었단 말이오. 안개가 자욱한 묘지 70대 재벌 회장 부부는 아들의 묘 앞에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5년 전 그토록 결혼을 반대했던 아들의 연인, 그리고 존재조차 몰랐던 쌍둥이 손자들이 이 노부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형아, 여기는 계단이 있어. 조심해. 형은 눈이 보이지 않았고 동생은 형의 손을 잡고 살뜰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과 똑같은 얼굴의 아이들을 본 순간 노부부는 본능적으로 천륜을 느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경계심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계급과 편견으로 막았던 사랑의 결실, 뒤늦은 참회와 용서, 그리고 재산을 노린 사위의 악랄한 방해와 예기치 못한 시련들.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청송공원묘지는 고요했습니다. 강태윤은 무릎을 꿇고 아들의 묘비를 닦았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태윤의 아내 서윤이는 아들의 사진을 품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민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왜 차디찬 이곳에 홀로 있어야 하니? 태윤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그만 울어요. 민준이가 보면 마음 아파할 거요. 5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그 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윤희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때 묘역의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인이 두 아이와 함께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다른 아이의 팔을 붙잡은 채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가까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 태윤이 윤희의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놀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아이들. 쌍둥이 남자아이들의 얼굴은 아들 민준이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동그란 눈매, 오똑한 코, 도톰한 입술까지 하나하나가 두 아이들의 얼굴은 죽은 아들의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형아, 여기 계단 조심해.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형의 손을 꼭 잡고 다정스레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우성아. 형이 대답하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윤희 역시 그 모습을 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태윤이 그녀를 얼른 부축했지만 그 역시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엄마인 이지수는 아이들과 함께 민준의 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국화꽃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뒤편에 서 있는 노부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수없이 봤던 사진 속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우진이가 지수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살짝 감쌌습니다. 태윤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윤희가 남편을 붙잡았지만 핏줄이라는 예감이 들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이. 그 순간 우진이 까만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왼쪽 눈은 희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눈이었습니다. 윤희가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이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무릎이 꺾였습니다. 손자들, 내 손자들이, 우리에게 손자들이 있었단 말이오. 태윤이 떨리는 손을 아이들에게 뻗었습니다. 지수가 아이들을 더욱 끌어안았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수는 이내 감정을 억누르고 아이들을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인사드려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시다. 우성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우진은 엄마의 옷자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희가 기어가듯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상에 얘들아, 우리 손자들. 그녀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 걸음 더 물러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이고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분들이 정말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세요? 우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태윤과 윤희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수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윤희가 민준의 묘비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태윤이 아들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 살아 생전의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 어느 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애원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지수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안 돼. 그 아이는 우리 집안과 너무 맞지 않는 여자야. 아버지, 지수 없이는 전 못 살아요. 그런 말 다신 하지 마라. 넌 재벌가의 외아들이야. 우리 신분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 해. 태윤은 그날 아들의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민주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신, 윤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예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태윤이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의 묘 앞에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핏줄이 분명한 손자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묘지에서의 만남 다음 날 태윤은 비서실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 김동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어제 묘지에서 본 여인과 아이들에 대해 알아봐야 해. 태윤이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건넸습니다. 이지수라는 이름이야. 경상북도 쪽에 살 거야.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다고 들었어. 예, 회장님,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윤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민준의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9살 때 민준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어제 본 쌍둥이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태윤이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비서실장한테 조사를 지시했소. 그 여자가 우리 며느리였을 텐데. 윤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우리가 반대만 안 했어도 민준이는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결혼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알아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소. 태윤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흘 후 김동수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태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희도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지수 37세.
경상북도 청송군 소재 청송초등학교 교사. 태윤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쌍둥이 아들 강우진, 강우성. 9세.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이 강시네요. 우리 민준이 성을. 그래요. 호적에는 없지만 아이들 이름은 민준이 지었을 거요. 태윤이 계속 읽었습니다. 큰아이 우진은 3년 전 자전거 사고로 왼쪽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윤희가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태윤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손자들의 존재조차 숨겼을까요? 윤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편 강남의 대저택에서는 민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박준혁이 와인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오늘 장인어른 뵈러 가지 않아도 돼? 아빠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신가 봐. 어제도 외출하셨다가 많이 지쳐서 오셨대. 민서가 접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김 실장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손자요? 회장님께 손자가 있다고요? 민서가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준혁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님께 아이가 있었대. 쌍둥이 아들. 오빠한테? 민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는 결혼도 안 하셨는데. 나도 모르겠어. 김 실장한테 들은 건데 장인어른이 며칠 전에 묘지에서 애들을 봤대. 준혁이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민서는 기쁨보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오빠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는 것, 그 여인과의 사이에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 오빠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구나. 민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은 식탁을 떠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 박준혁입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급한 상담이 있어서요. 만약 회장의 직계 손자가 나타나면 유산 상속 구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계 손자가 있다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손자들이 큰 몫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혁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윤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청송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허름한 단층집이 보였습니다. 마당에서는 두 남자아이가 축구공을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왼쪽으로 차. 우성이가 소리쳤습니다. 우진이 소리를 듣고 발을 휘둘렀습니다. 공이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아, 미안. 내가 잘못 찼어.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형아. 내가 다시 가져올게. 우성이가 달려가 공을 주워왔습니다. 태윤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생이 형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해가 지고 지수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태윤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몸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이요, 지수 씨. 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지수가 자전거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역할을 할 기회만 주시오. 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요.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소. 회장님, 일어나세요. 지수가 당황해서 태윤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실소. 허락해주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소. 창문 너머로 우진과 우성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아, 저 할아버지 왜 엄마한테 무릎 꿇어?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힘들어 보여. 우진이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는 아이들과 함께 서울의 대형 안과병원을 찾았습니다. 우진의 정밀 검사를 위한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진료실 앞 복도에서 지수는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안 아파요. 우진이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알아, 우리 아들 용감하지. 지수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시간 후 검사를 마친 담당의가 지수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진 군의 왼쪽 눈 상태를 검사해 봤는데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각막 이식 수술을 받으면 시력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우진이가 다시 볼 수 있다고요? 네, 성공률은 약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술비가 8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8천만 원이요? 네, 각막 이식은 비급여 항목이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나온 지수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성이가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형아 눈 고칠 수 있어? 응, 고칠 수 있대. 지수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 이렇게도 잘 살아요. 우진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 씨. 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윤과 윤희가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회장님. 지수가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윤희가 다가왔습니다. 손자의 치료비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안 됩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윤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때 병원 주차장 구석에 숨어 있던 사내가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고용한 사설탐정이었습니다. 사설탐정은 즉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회장 부부가 손자의 수술비를 대주려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진 찍어서 바로 보내.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민서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태블릿을 민서 앞에 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 화면에는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민서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장인어른이 그 여자 애들한테 수술비를 대주려고 하신대.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생각해봐. 저 애들이 정말 형님의 아이들이 맞는지 확인이나 됐어? 준혁이 민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돈을 노리고 거짓말하는 거라면? 오빠가 그런 사람 만날 리 없어. 민서가 준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장인어른도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 DNA 검사부터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혁의 말에 민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만약 가짜라면 어떡하려고? 준혁이 민서를 설득했습니다. 사흘 후 태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손자들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 절차를 위해서는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네. 민준이 무덤에서 샘플을 채취해야겠지. 네, 법원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태윤과 윤희는 다시 청송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법원 관계자와 의료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민준의 유골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윤희는 아들의 묘 앞에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내 아이들을 찾았어. 꼭 지켜줄게.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 준혁은 병원 관계자를 찾아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준혁이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병원 관계자가 거절했습니다. 1억입니다. 생각을 바꾸시죠. 준혁이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태윤이 고용한 보안팀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혁의 모든 행동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윤은 보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사위분이 병원 관계자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뭐라고? 태윤이 책상을 쳤습니다.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준혁이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녀석이 감히.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윤과 윤희는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검사 결과 우진군과 우성군은 고 강민준 씨의 친자가 확실합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일치율이 99.99%입니다. 윤희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손자들을 이렇게 잘 키워줘서. 지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 씨, 며느리로 인정하고 싶소. 우리 가족이 됩시다. 회장님,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들도 적응해야 하고요. 알겠소. 기다리겠소. 태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준혁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준혁은 일찍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지수라는 여자에 대해 파헤쳐봐. 과거 기록, 교우 관계, 모든 것을 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정신을 차리셔야 할 텐데. 사흘 후 준혁은 수집한 자료를 들고 익명의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낳은 여자가 재벌가 며느리가 되려 한다는 기사 쓸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확실합니까? 출생 기록 다 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리죠. 준혁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재벌 회장 며느리 될 여교사, 혼전 임신 논란. 지수는 출근길에 휴대전화로 기사를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에는 자신과 아이들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선생님이 그 기사에 나온 사람이래. 재벌 회장 아들이랑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았대.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 교장이 지수를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이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교장이 신문 기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부모들한테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그런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분간 휴직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교장의 말에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수는 휴직계를 작성하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윤이었습니다. 지수야, 기사 봤어. 괜찮니? 어머님.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 아이들이랑 같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 하지만 며느리야. 우리가 지켜줄게. 제발 와. 윤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지수가 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요. 아빠랑 결혼도 안 하고 우리를 낳았대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아. 지수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엄마랑 아빠는 정말 사랑했어. 너희들은 사랑으로 태어난 거야. 그럼 왜 애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야. 지수가 아들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우성이가 방에서 나와 형과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최고야. 그런 말하는 애들은 나쁜 애들이야. 지수는 두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밤늦게 지수는 민준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할까봐 무서웠어요. 지수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이 생각나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지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수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부모님을 꼭 설득할게. 우리 곧 결혼하자. 민준 씨, 우진이랑 우성이랑 같이 살자. 우리 가족 4명이서 행복하게. 민준이 지수를 안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편 태윤의 저택 서재에서는 준혁을 향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들어오게. 태윤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장인어른? 자네가 며느리에게 한 짓을 다 알고 있네. 태윤이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게.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십니까? 준혁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기사를 흘린 것도 자네고 병원 관계자를 매수하려 한 것도 자네 아닌가. 저는 가족의 재산을 지키려고 한 것뿐입니다. 준혁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태윤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돈만 노린 거지. 그래도 민서의 남편입니다. 법적으로 저는 이 집안의 일원입니다. 준혁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민서가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재산 때문에 자신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서는 방으로 돌아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고 준혁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민서가 사진을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윤희의 전화를 받고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강가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거대한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우성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와, 엄마. 여기 되게 크다. 우와. 우진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관에서 윤희와 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애들아. 윤희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우성이가 먼저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여전히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태윤이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진아,
할아버지랑 같이 갈 곳이 있는데 갈래? 어디요? 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곳이야. 태윤이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은 우진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책장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아버지 방이었단다. 태윤이 우진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우진은 코끝에 스치는 오래된 책 냄새를 맡았습니다. 손으로 책장을 더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책이 되게 많네요. 그래. 내 아버지는 책을 참 좋아했어. 태윤이 책장에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점자책이야.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단다. 점자책이요? 우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응. 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이야기야. 태윤이 우진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옆에 나란히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읽어줄까? 네, 좋아요. 우진이 처음으로 할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층 거실에서는 윤희가 지수와 우성이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우진이 수술은 언제 할 수 있대? 윤희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달 안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지수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빨리 예약을 잡아야겠구나.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수술비가. 무슨 소리야? 우리 손자인데 당연한 거지. 윤희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성이가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수영장도 있어요? 그래, 있단다. 나중에 할머니랑 같이 수영할까? 네, 좋아요. 우성이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지수와 아이들을 보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이분들이. 응, 내 조카들이야. 우진이랑 우성이. 윤희가 일어나 딸을 끌어당겼습니다. 민서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민준의 얼굴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큰 선물을 남겨줬구나. 민서가 우성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 나는 내 고모야. 안녕하세요, 고모. 우성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민서가 지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케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지수가 민서를 일으켰습니다. 우진이는 어디 있어요? 민서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버지랑 서재에 계셔.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태윤이 우진을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할아버지의 품에 편안하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 오빠가 살아 있었다면 자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했을 모습.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윤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지수와 아이들, 민서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자, 많이 먹어. 윤희가 우진과 우성의 그릇에 반찬을 담아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되게 맛있어요. 우성이가 입에 가득 음식을 넣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목매. 지수가 우성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태윤은 손자들이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 이 식탁에서 밥을 먹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수, 태윤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우진이 수술은 내일 당장 예약을 잡겠네. 국내 최고의 의사를 모셔오겠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후 민서는 우진과 우성을 데리고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우진아, 고모가 꼭 내 눈을 고치도록 도와줄게. 민서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도 잘 살아요. 아니야. 내가 세상을 다 볼 수 있어야 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성이가 민서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 형아 수술하면 진짜 눈 좋아져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와, 그럼 형아랑 축구도 더 잘할 수 있겠다. 우성이가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민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당신 가족과 함께 아이들을 키워도 될까요? 지수가 사진에 입 맞췄습니다. 창밖에서는 윤희가 손자들의 방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진과 우성이 웃으며 장난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윤희가 옆에 선 태윤을 불렀습니다.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 제대로 해야겠어요. 그래요. 민준이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요. 태윤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한편 저택 담장 밖에서는 준혁이 차 안에서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 켜진 창문들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렇게 화목하게 지낼 줄 알아? 두고 봐. 준혁이 시동을 걸고 사라졌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서가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끝내야겠어. 민서가 반지를 주먹으로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윤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이 수술 예약 가능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3주 후면 가능합니다, 회장님. 좋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해 주시오. 태윤이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들어와, 우진아. 태윤이 손자를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읽어주신 이야기 계속 읽어주실 수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매일 읽어줄게. 태윤이 우진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진은 처음으로 이곳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우진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우진은 희미하게 형태가 보였습니다. 엄마. 우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우진아. 엄마 여기 있어. 지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보여요. 희미하지만 보여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윤희와 태윤도 손자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잘했어. 태윤이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달간의 회복 기간 동안 지수와 아이들은 강가 저택에서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태윤은 손자들을 깨워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꽃이 정말 예쁘네요. 우진이 선명하게 보이는 꽃들을 가리켰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이 길을 참 좋아했단다. 태윤이 우진과 우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우리처럼 할아버지랑 산책했어요? 우성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마다 여기서 뛰어놀았지. 태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윤희는 부엌에서 지수에게 요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간장을 넣고 볶으면 돼. 윤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가 항상 어머님 음식을 그리워했어요. 지수가 윤희 옆에서 따라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그 애한테 잘해주지 못했는데. 윤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민준 씨는 항상 어머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지수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정을 쌓아갔습니다. 민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조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성아, 고모랑 놀이공원 갈래? 와, 좋아요. 우성이가 뛰어올랐습니다. 형아도 같이 가요. 응, 나도 갈래. 우진이 선글라스를 쓰고 일어났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민서는 조카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모도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나요. 우성이가 솜사탕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모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민서가 우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가족들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태윤이 직접 모든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바다를 처음 본 우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아, 바다가 이렇게 넓고 파란 거였어? 우성이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크다. 끝이 안 보여. 우진이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변에서 우진과 우성은 함께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태윤과 윤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윤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태윤이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태윤은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윤희가 놀라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소? 잠깐 어지러워서. 태윤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가족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태윤은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수, 우진, 우성을 정식으로 우리 가족 호적에 올리겠소. 회장님. 지수가 놀라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재산도 공정하게 분배할 거요. 손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요. 태윤이 선언했습니다. 윤희와 민서는 박수를 쳤습니다. 우진과 우성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준혁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미쳤구나. 준혁이 유리잔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태윤은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윤이 벤치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정원사가 쓰러진 태윤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태윤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빨리 와. 회장님이 쓰러지셨어.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윤희와 지수, 민서가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윤희가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흘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말기 췌장암입니다. 의사의 말에 윤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시한부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아니, 안 돼요. 윤희가 흐느꼈습니다. 이제 겨우 손자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지수가 윤희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민서는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윤은 병실 침대에 누워 가족들이 자신의 병을 알게 된 것을 눈치챘습니다. 다들 왔구나. 태윤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민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이미 각오한 일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치료받으시면 돼요. 이미 늦었어. 의사 선생님 말 들었잖니. 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지수가 시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지수야. 태윤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는 우진과 우성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아, 할아버지 많이 아프신가 봐. 우성이가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자꾸 힘들어 보여.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태윤은 의식이 또렷한 날을 택해 변호사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김동수 비서실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겠네. 태윤이 침대에 반쯤 기댄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이르십니다. 김동수가 만류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해야 해.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의 60%는 우진과 우성에게, 30%는 민서에게, 나머지 10%는 지수에게 상속한다. 박준혁에게는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네. 명확히 기록해두게. 태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병원 복도에 숨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틈을 노려 태윤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태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태윤이 눈을 떴습니다. 누구? 저예요, 박준혁입니다. 준혁이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네가 여기 왜 왔나? 태윤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1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일한 걸 생각해 주십시오. 준혁이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산의 일부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손 놔. 태윤이 준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자네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내 딸을 이용하고 손자들을 해치려 한 자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네. 회장님,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서가 과일 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민서야, 나는 들었어, 다. 민서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당신과의 결혼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민서야, 진정해. 준혁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당장 서명해. 안 그러면 내가 법원에 당신이 한 짓들을 다 고발할 거야. 민서가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할 거야. 준혁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서는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괜찮다. 이제라도 눈을 떴잖니. 태윤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이 미리 배치해둔 감사팀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장님, 박준혁의 횡령 증거를 다 모았습니다. 감사팀장이 태윤에게 보고했습니다. 경찰에 고발하게. 태윤이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회사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뉴스에서 준혁의 체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민서는 텔레비전을 끄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윤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희는 남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요. 윤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이랑 우성이 생일까지만이라도요.
그래야지. 손자들 생일은 봐야지. 태윤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과 우성의 10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태윤은 마지막 힘을 내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정원에는 소박한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태윤은 휠체어에 앉아 손자들을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우진과 우성이가 달려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우리 손자들. 태윤이 손자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우진과 우성이가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소원 빌었니? 윤희가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시길 빌었어요.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난 후 태윤은 손자들을 무릎 앞에 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항상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해. 엄마 말씀 잘 듣고. 네, 할아버지. 우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다오. 할아버지,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마음이야. 태윤이 두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윤희와 지수, 민서가 곁을 지켰습니다. 여보, 윤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했소? 손자들을 만나서. 태윤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나도요. 당신 덕분이에요. 지수. 태윤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고맙소. 우리 손자들 잘 키워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님.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서야. 네, 아빠. 행복해라. 좋은 사람 만나서. 네, 아빠. 사랑해요. 민서가 아버지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진과 우성이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우진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꼭 기억할게요.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우성이가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태윤이 손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여보, 안 돼요. 윤희가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평화로운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할아버지. 우진과 우성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수와 민서도 함께 울었습니다. 윤희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여보. 행복했어요. 윤희가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태윤의 영정사진 앞에는 수많은 조문객이 줄을 섰습니다. 우진과 우성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진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어린 나이에 의젓한 손자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좋은 손자들을 두셨네요. 정말 기특합니다. 장례를 치른 후 윤희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 벤치에 앉아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우진과 우성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우성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손자들. 윤희가 손자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너희들 때문에 힘을 내야지.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윤희와 지수, 민서가 자리했습니다. 고 강태윤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의 60%는 강우진, 강우성에게 상속됩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는 강민서 씨에게,
10%는 이지수 씨에게 상속됩니다. 박준혁에 관해서는 명확히 상속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교도소에서 준혁은 변호사를 통해 유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준혁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횡령과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준혁은 분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민서는 정식으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민서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수는 아이들과 함께 강가 저택에서 윤희, 민서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우진과 우성은 서울의 좋은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엄마, 새 학교 재미있어요. 우성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 지수가 물었습니다. 네, 다들 착해요. 우진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아버지의 유산 중 자신의 몫으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강태훈 복지재단을 설립합니다. 민서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서는 이사장을 맡아 매일 재단 일에 몰두했습니다.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진의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안경 없이도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미술대회에 우진이 참가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웃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상은 3학년 강우진 학생입니다. 심사위원이 발표했습니다. 우진이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상을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요. 우진이 트로피를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객석에서 지수와 윤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1년 후 민준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민준의 묘 옆에는 태윤의 묘가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우진이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우성이가 말했습니다. 학교도 재미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윤희는 남편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지수도 민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들어줘서. 민서는 오빠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아빠, 저 이제 행복해요. 재단 일도 보람있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봄이 왔습니다. 윤희는 지수와 함께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지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윤희가 아쉬워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어머님. 지수가 시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내가 복받았어. 저야말로요, 어머님.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민서는 재단 행사에서 사회복지사 출신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점심 드실래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민서가 밝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서에게 우진과 우성이가 달려왔습니다. 고모, 오늘 누구 만났어요? 우성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좋은 사람 만났어. 민서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고모,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우진이 고모를 안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가족들은 민준이 생전에 좋아하던 벚꽃 명소로 소풍을 갔습니다.
만개한 벚꽃나무 아래에서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우진과 우성이는 축구공을 차며 뛰어놀았습니다. 지수와 민서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윤희는 벚꽃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여보, 민준아. 윤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가족 지켜봐 주세요.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우진과 우성이가 웃으며 벚꽃잎을 잡으려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엄마, 고모. 우성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같이 놀아요. 가족들은 모두 일어나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윤희와 지수, 민서는 우진과 우성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벚꽃잎이 가족들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 씨, 보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마치 대답하듯 춤을 췄습니다. 우진과 우성이는 할머니와 엄마, 고모와 함께 웃으며 걸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를 향해, 가족은 그렇게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태양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췄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가족,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된 가족.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행복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가장 큰 선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강태훈 회장은 살아생전 아들의 사랑을 반대했고 그것은 평생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남긴 두 손자를 통해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아버지로서 손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5년간 홀로 버텼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우진과 우성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고모의 사랑 속에서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민서는 잘못된 결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용서를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이 가족은 늦게나마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루고 있었던 사과나 무심히 지나치기만 했던 감사의 말이 있다면 오늘 꼭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기고 싶은 의견이나 사연이 있다면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